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토론토에서 날아온 한 여성 수석 설계자의 첫 마디가 북미 공학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천루 17동을 일으킨 25년 경력의 깐깐한 캐나다 엔지니어. 그녀가 단 7일간의 한국 가족 여행에서 무너진 겁니다. 제가 2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게으름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돌아온 그녀가 25년간 단 한 줄도 바꾸지 않았던 강의 슬라이드 첫 장을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진 한 장이 지금 학계를 침묵에 빠뜨리고 있죠. 한국의 마천루도 첨단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인프라는 가장 거친 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녀가 말한 그 거친 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건 다리가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 던진 대한민국의 선전포고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토리아 클락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25년째 초대형 건축물의 구조를 설계해온 수석 엔지니어죠. 북미의 마천루 17동, 해상 교량 4개. 그것이 제 도면 위에서 태어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어왔어요. 인류의 공학이 도달한 정점은 토론토와 뉴욕, 그리고 시카고의 스카이라인 위에 있다고요. 아시아의 인프라는 그저 빠른 속도로 베껴 올린 모방품일 뿐이라고. 저는 강의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와 두 딸 에밀리, 소피아가 한국 여행을 조르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이었죠. 큰딸이 케이팝에 빠지고 막내가 한국 드라마를 매일 밤 틀어놓는 동안 저는 끝까지 미적거렸습니다. 굳이 13시간을 날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 20주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고 저는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토론토에서 인천까지 13시간. 저는 그 시간 내내 데이비드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는 분명 효율적일 거다. 하지만 놀랄 정도는 아닐 거다. 우리는 관광객답게 사진만 찍고 돌아오자고요. 인천공항에 내린 첫 30분. 저는 제 예측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입국 동선이 정교하고 수화물이 빠르게 나오고 표지판이 명료했죠. 인정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리무진에 올라타며 저는 데이비드에게 작게 웃어 보였어요. 거 봐, 별거 아니잖아. 그 웃음이 입가에서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2분이었습니다. 리무진이 영종대교를 지나 인천대교 본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제 시야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의 선이 바다를 가르며 수평선까지 뻗어 있었죠. 21km. 그 숫자가 머리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업병이었어요. 이 정도 스케일의 사장교라면 주탑 높이는 최소 230m 이상, 주경가는 800m를 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설계했고 어느 회사가 시공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저희 본능이었죠. 차내 안내 화면이 답을 줬습니다. 주탑 높이 238.5m, 주경간 800m, 시속 72m의 강풍을 견디고 10만 톤급 유조선의 충돌까지 흡수하도록 설계된 구조. 그리고 마지막 한 줄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총원장 21.38km, 공사기간 4년 4개월.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어요. 캐나다 동부의 컨페더레이션 다리는 13km를 잇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북미 해상 토목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보다 8km 더 긴 다리를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바다 위에 세운 겁니다. 그것도 태풍의 길목인 황해 한복판에. 제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이 주탑 아래를 통과하는 순간이 결정타였어요. 머리 위로 238m의 강철 케이블군이 부채꼴로 펼쳐지며 시야를 갈랐고 저는 처음으로 직업이 아니라 인간으로 그 다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죠. 25년간 도면 앞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창밖 봐. 우리 바다 한가운데를 날고 있어. 뒷좌석에서 소피아가 외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저 거대한 주탑이 받아내는 풍하중과 자중을 계산하느라 회로가 과부하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제 입에서 그 문장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다리가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 던진 선전포고예요. 데이비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은 알고 있었죠. 제가 타국의 공학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을요. 리무진이 송도의 마철로 군락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인천대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여행은 가족 사진 몇 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제가 25년간 쌓아올린 그 단단한 자존심에 방금 첫 번째 균열이 갔다는 사실을요. 캐나다에서 가져온 제 가방 가장 안쪽 주머니에는 묵직한 쇳덩어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론토 우리 집 현관 열쇠 꾸러미였죠. 저는 그 무게를 평생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그 쇳덩어리를 조용히 가방 깊숙이 밀어 넣어야 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리무진이 우리 가족을 내려준 곳은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 친구의 추천으로 잡아둔 숙소였죠. 3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인천대교에서 흔들린 자존심을 추슬러야 했어요. 그래봐야 결국 집은 집이고 콘크리트 박스에 가구를 넣어둔 공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는 데이비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열쇠를 달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데이비드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빅, 여긴 열쇠가 없대. 저는 그 말을 처음에 농담으로 들었어요. 열쇠 없는 집이라니 보안을 무엇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25년간 마철로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자문해온 저로서는 직업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장이었죠. 그러나 데이비드가 휴대폰 메모를 펼쳐 6자리 숫자를 찍기 시작했고 도어록에서 짧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걸고 두꺼운 봉투에 담긴 열쇠의 두 벌과 우편함, 열쇠와 차고 리모컨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평생 신경 써야 하죠. 그런데 한국의 평범한 가족은 6자리 숫자 하나로 그 전부를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까지 왔길래 이걸 자랑조차 하지 않는 거지. 거실에 들어선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에 작은 화면이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인터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호기심에 그 패널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거실의 조명이 차분한 노란빛으로 바뀌었고 발밑의 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댔어요. 차가운 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룻바닥 아래에서 부드러운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온돌이라 부르는 그 시스템. 도면으로만 보던 그 기술이 발끝에서 직접 저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그 패널을 한 번 더 누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여기 벽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어. 저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거실 벽에 붙은 드작은 화면 하나로 집안의 조명, 난방, 환기, 가스 차단, 그리고 31층 아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토론토의 제 동료들이라면 이걸 보고 무슨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25년간 제가 자문해 온 북미의 최고급 콘도들, 그곳들은 이런 시스템 하나를 옵션으로 추가하는데 수만 달러를 더 받습니다. 백만장자의 사치품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사는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 모든 것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요. 데이비드가 캔맥주를 따며 말했습니다. 빅, 당신 오늘 좀 조용하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던 토론토 집 열쇠 꾸러미가 그 순간 너무도 시대에 뒤처진 유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동의 아파트가 같은 시각, 같은 시스템으로 깨어나고
잠드는 거대한 도시의 호흡.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인정해야 했죠. 한국은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일상에 녹여낸 나라라는 사실을요. 가방 깊숙이 밀어넣은 쇳덩어리 열쇠 꾸러미는 그날 밤 끝까지 다시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30m. 제 직업의 언어로 그것은 죽음의 깊이입니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를 짓겠다고 하면 토론토의 어떤 시공사도 견적서를 내미는 데만 2달이 걸리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깊이에서 평일 오후 2시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데이비드가 가족 일정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코엑스란 곳에 가보자고요. 큰딸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의 대형 광고판이 그곳 지하에 걸려 있다고 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 도시에나 지하 쇼핑몰은 있으니까요. 토론토의 이튼 센터, 몬트리올의 지하 도시,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콩코스. 저는 그 모든 곳의 구조 보강 자문에 한 번씩은 참여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강남행 지하철에 올랐어요. 그 가벼움은 코엑스 입구에 내려서는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 간접 조명,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들. 그런데 통로를 따라 100m쯤 걸었을 때 저는 멈춰섰어요. 통로가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광장이 펼쳐졌고 그 광장에서 5갈래의 통로가 다시 갈라져 나갔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굵은 대형고가 박혀 있었고 그 위로는 제가 숙소에서 봤던 수십 층짜리 마천루들이 통째로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상 50층짜리 빌딩 한 동의 자중은 약 20만 톤. 그것이 한 채도 아니고 코엑스 일대에만 7동. 단순 합산만으로 140만 톤의 하중이 제 머리 위에 떠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제 시야 안에 그 거대한 무게를 받아내는 기둥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광장이 기둥 없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 의심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별관 입구의 안내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별마당 도서관, 아쿠아리움, 영화관 17개 관, 컨벤션 센터, 대형 호텔 2곳, 도심공항 터미널. 그 모든 것이 지상의 빌딩들을 머리에 이고도 1층, 2층, 3층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단순 면적이 16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3개를 땅 밑에 통째로 묻어둔 규모였죠. 저는 데이비드에게 잠깐 혼자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별관 천장 고강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구조인지를요. 25년간 저는 지하 굴착 자문에서 늘 같은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안전하게, 작게, 보수적으로. 그것이 국미의 표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그 표준을 통째로 폐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환승 통로가 지하철 2개 노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사이를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평일 오후 외부 안내 표지에 따르면 시간당 1만 명. 저는 그 숫자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토론토의 어떤 지하시설도 그만한 인파를 그만한 깊이에서 그만한 하중 아래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소피아가 뛰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끝이 어디야?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끝을 가늠할 직업적 언어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천장 너머에서 빌딩 한 동의 무게가 제 머리 위로 짓눌러 오는 듯한 환영. 그러나 발밑의 바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좁은 땅을 한탄하는 대신 아예 땅 아래로 도시 하나를 새로 끌어내린 거였어요. 지상의 마철루라 자랑이라면 지하의 코엑스는 침묵이었죠. 자랑하지 않는 자랑.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미안해 라고요. 데이비드가 무슨 뜻이냐 묻기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보수적인 표준이 어쩌면
인류공학의 정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저는 코엑스의 마지막 광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일부터 만나게 될 한국의 그 무엇도 더 이상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성의 사람입니다. 25년간 도면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 미신을 믿을 리 없죠. 그래서 데이비드가 한의원이라는 단어를 꺼낸 그 아침,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재허리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동작 하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행 셋째 날 새벽 5시, 재허리가 다시 잠긴 겁니다. 25년 동안 도면을 들여다보며 굽혀온 척추. 토론토의 정형외과 전문의 3명이 같은 진단을 내렸죠.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 변성, 만성 근육 경직,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처방, 척추 유압술, 등을 가르고 철심을 박아 2개의 뼈를 강제로 붙이는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술을 5년째 미루고 있었어요.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등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옆으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족 여행 사흘째에 저는 결국 무너진 거였죠. 데이비드가 호텔 컨시어지에게 한참을 묻더니 돌아와 말했습니다. 빅, 근처에 한방병원이 있대. 침이라는 걸 놔준대. 저는 그 단어에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건축가야. 내 몸에 뾰족한 걸 찌르는 비과학적 의학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차라리 비행기를 일찍 끊고 토론토로 돌아가겠어. 그러나 데이비드는 조용히 제 등을 받쳐 일으켰고 저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건물은 평범한 상가의 4층이었습니다. 한자가 쓰인 간판을 보며 저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은 또 한 번 부서졌습니다. 대기실은 깨끗했고 직원은 영어로 차분히 응대했으며 무엇보다 진료실 한쪽 벽에 거대한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른 곳은 3D 체형 분석실이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스캐너 앞에 서자 제 척추의 입체 영상이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좌측 편의 4.2도, 골반 비대칭 6mm, 토론토의 어떤 정형외과에서도 본 적 없는 정밀도였죠. 한의사는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어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근육의 비대칭이 척추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단 장비는 첨단이지만 결국 치료는 바늘 아니냐고요. 그러나 제 입을 닫게 만든 건 한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분이 손가락 끝으로 제 허리 위를 천천히 짚어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비명이 새어나오는 지점을 정확히 5군데 찾아냈어요. 25년 동안 저 자신도 몰랐던, 그러나 만지자마자 통증이 폭발하는 정확한 좌표였습니다. 데이터 없이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요. 그리고 가느다란 은빛 바늘 5개가 그 5지점에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따끔함은 모기에 물리는 정도였어요. 저는 엎드린 채로 눈을 감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러나 정확히 7분이 지났을 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허리에서 무언가가 풀리고 있었어요. 25년간 단 하루도 떠난 적 없던 그 묵직한 통증이 마치 매듭이 풀리듯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설명할 언어가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요. 1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한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15분 후 침을 빼고 일어선 저는 진료실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허리를 굽혀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바닥에 닿았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참 뒤에야 깨달았어요. 토론토의 정형외과 의사들이 제게 말했던 그 모든 진단서, 척추를 가르고 철심을 박으라던 그 수술 권고서,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한 장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나오자 데이비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표정을 본 그의 눈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오늘 25년간 내가 알고 있던 의학의 절반이 무너지는 걸 봤어. 병원 건물을 나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제 가방에서 토론토의 수술 일정표를 꺼내 천천히 구겨 넣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또 무엇으로 저를 무너뜨릴 작정인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다음 일정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자는 통제를 사랑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인간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직업일리니까요. 그래서 25년 동안 저는 모든 도면 위에 가장 먼저 두 가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차단봉과 개찰구, 사람의 흐름을 끊어내고 자격이 없는 자를 걸러내는 강철의 벽이요. 그런데 한국은 그 두 가지를 통째로 지워버린 나라였습니다. 여행 넷째 날 아침, 우리는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는 동해 바다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한 달 전부터 졸랐던 거죠. 데이비드가 휴대폰으로 KTX라는 고속열차표 4장을 예매했고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허리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가벼운 몸으로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섰어요. 서울역에 들어선 순간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이상한 점을 찾으려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무언가가 빠져 있었거든요. 무언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게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개찰구가 없었습니다. 표를 찍는 게이트도, 차단봉도, 보안 검색대도, 심지어 표를 들여다보는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휴대폰 화면을 한번 흘끗 보고는 마치 자기 집 거실로 들어가듯 곧장 승강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팔을 잡고 멈춰 세웠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표 검사를 어디서 받아야 하지?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검사가 없대.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된대.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토론토의 유니언 스테이션, 뉴욕의 펜 스테이션, 파리의 가르 뒤 노르. 제가 자문에 참여했던 모든 대형 철도 시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층의 검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단봉 2단계, 보안 직원 최소 4명, 표를 분실한 승객을 위한 별도 창구. 그 모든 시스템이 합쳐져 무임승차율을 0.4%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북미 철도 운영의 표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표준을 통째로 폐기한 거였습니다. 저는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서울역에서 하루에 출발하는 KTX는 약 200편, 한 편당 평균 탑승 인원 800명, 단순 산술로 하루 16만 명이 검표 없이 이 역을 통과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직업적 본능으로 그 시스템의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어요. 승강장에 내려서서야 저는 그 답을 봤습니다. KTX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순간 승무원 한 분이 작은 태블릿을 들고 저희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분의 화면에는 좌석별 예매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빈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차단봉 수십 대와 보안 인력 수십 명을 통째로 대체한 손바닥만 한 화면 하나.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그 무엇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객차 안을 둘러봤어요. 학생, 직장인, 백발의 어르신,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누구 하나 검표 직원이 다가오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슬쩍 앉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좌석을 찾아 가방을 정리하고 창밖을 보고 조용히 자기 시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KTX를 굴리는 것은 강철 차단봉이 아니라 5천만 명이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요. 토론토에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인프라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요. 사람은 속이고 훔치고 도망친다는 가정 위에서 도면을 그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정반대의 가정 위에 거대한 철도망을 세운 거였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는 가정.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25년 경력의 제게는
통째로 새로운 공학이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자리에서 잠든 사이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가장 정교한 인프라는 강철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 그 한 줄을 적으며 저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25년간 제가 한 번도 도면 위에 적어본 적 없는 문장이었으니까요. 기차는 정확히 정시에 서울역을 빠져나갔고 저는 그 흔들림 없는 출발 안에서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직업의 본진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마철로도, 해상교량도, 지하굴착도 결국은 제가 25년간 다뤄온 영역의 변주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KTX의 그 객차 안에서 보낸 일부는 달랐습니다. 그건 제 본진이 통째로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을 빠져나간 직후 저는 창밖의 풍경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어요. 한강이 흘러가고 도심이 멀어지고 야트막한 산들이 차창 너머로 미끄러지듯 지나갔죠. 그러나 곧 제 직업적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객차 천장에 작은 표시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현재 운행 속도. 그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이라는 숫자에서 표시판이 멈췄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본능적으로 양손을 좌석 손잡이에 올렸습니다. 시속 300km. 25년 경력의 제게 이 숫자는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궤도 공학의 한계 영역이에요.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잇는 캐나다의 비아레일은 최고 속도가 시속 160km입니다. 미국 공부 화랑의 자랑인 아셀라, 익스프레스조차 평균 시속 110km를 넘지 못해요. 시속 300km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인류가 도달한 철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진동을 기다렸어요. 그 속도에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객차 천장의 등이 떨리거나 음료수 컵의 표면에 잔물결이 생기거나 좌석 등받이가 미세하게 진동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좌석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식당 칸에서 사온 종이컵을 꺼냈어요. 그 안에 따끈한 커피가 반쯤 담겨 있었습니다. 25년간 모든 철도 자문의 단골 시연 도구였죠. 진동의 척도. 저는 그 컵을 객차의 작은 창틀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옆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오직 그 커피의 표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표면이 거울이 됐어요. 토론토의 비아레일에서, 파리의 떼제베에서, 도쿄의 신칸센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시속 300km로 산맥과 터널을 관통하고 있는 그 객차 안에서 종이컵의 커피 표면에는 잔물결 한 점이 일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25센트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동전을 종이컵 옆 창틀 위에 세로로 천천히 세웠습니다. 한 번에 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 동전이 위태롭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떼었어요. 동전이 서 있었습니다. 시속 300km. 산을 뚫고 평야를 가로지르는 무게 580톤짜리 강철 덩어리 위에서 캐나다 25센트. 동전 하나가 자기 무게로 정확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30초 가까이 바라봤습니다. 호흡하는 것조차 잊고요. 옆자리에 한국인 어르신 한 분이 그 광경을 보시고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자랑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그저 익숙하다는 미소. 이게 당연한 풍경이라는 미소. 저는 그 미소가 어떤 자랑보다도 무서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돌아갔어요. 시속 300km에서 동전이 서 있으려면 궤도의 수직 오차가 1m 이하여야 합니다. 좌우 편차는 0.5m 이하. 그것을 수백 킬로미터 노선 전체에 걸쳐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25년간 제가 자문한 어떤 북미 철도도 그 정밀도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적었던 그 한 줄 아래에 새로운 한 줄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내가 25년간 가르친 한계는 한계가 아니라 게으름이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식당 칸으로 일어섰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객차의 연결부에 잠시 멈춰섰어요. 그곳에서 저는 30초 동안 25년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한국의 궤도공학은 캐나다보다 정확히 한 세대를 앞서 있다고요. 그 문장을 입으로 발음하는데 25년이 걸린 셈이었죠. 자리로 돌아오자 데이비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빅, 괜찮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 올린 자존심의 마지막 한층이 이 객차 안에서 무너지는 중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강원도의 능선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은 여전히 창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었어요. 저는 평생 새벽 5시에 깨어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사무실에서, 도면 위에서, 모니터 앞에서요. 그 새벽의 빛은 늘 형광등의 흰빛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진짜 새벽이 어떤 색인지 잊고 살았던 거였죠. 강릉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KTX가 강릉역에 도착한 것은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잡아둔 작은 펜션이 주문진 항구 근처에 있었어요. 큰딸이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는 그 동해 바다 마을이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인천대교에서, 코엑스에서, 한의원에서, KTX에서 무너진 25년의 잔해가 제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그날 새벽 4시 반, 데이비드가 조용히 저를 깨웠어요. 빅, 일출 보러 가자. 평소에 저라면 이불을 더 끌어당겼을 겁니다.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을 걸어 나가 태양 한 덩어리를 보는 일이 25년 차 엔지니어에게는 비효율의 극치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새벽, 저는 말없이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펜션에서 주문진 방파제까지는 걸어서 7분이었습니다. 두 딸은 졸린 눈을 비비며 우리 뒤를 따랐고 데이비드는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들었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항구 쪽으로 다가갈수록 수평선 위의 옅은 보랏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색을 보며 잠시 멈춰섰어요. 토론토 온타리오 호수의 새벽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색이었어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색이었습니다. 방파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멈춰 서야 했습니다. 방파제 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발의 한국 어르신들. 두꺼운 점퍼를 입고 보온병을 손에 들고 말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어요. 누구도 휴대폰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가만히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묵묵히 동쪽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분들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평선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보랏빛이 분홍빛이 되고 분홍빛이 주황빛이 되고 주황빛이 마침내 붉게 익어가는 동안 저는 호흡을 가다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저는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평선의 한 점에서 붉은 태양의 첫 가장자리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토론토의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을 때도 로키 산맥의 밴프 호수를 봤을 때도 저는 늘 그 풍경을 분석했습니다. 폭포의 낙차, 호수의 면적, 빙하의 침식 깊이. 자연조차 제게는 데이터였어요. 그런데 그 새벽의 주문진 앞바다에서는 제 머릿속에 그 모든 도면, 언어가 통째로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태양이 수평선을 천천히 밀어올리는 그 1분. 30초 동안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엄마, 저기에 가 떠. 소피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못했어요.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옆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 그것을 보시고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제게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새벽의 방파제 위에서 같은 태양을 보며 같은 침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를 무너뜨린 것은 인천대교도
코엑스의 지하도시도, 한의원의 은빛바늘도, KTX의 정밀한 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5시에 보온병을 들고 동쪽 바다를 바라보는 말 없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평생을 걸어 만든 그 거대한 인프라가 결국은 이 작은 항구 마을의 일출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수평선 위로 떠올랐을 때 저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았어요. 25년간 도면 위에서만 살아온 한 여자가 토론토에서 13시간을 날아와 강릉의 작은 방파제 위에서 비로소 자신이 설계해 온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어르신들이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고 마을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굽은 등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진짜로 마주해야 할 마지막 풍경은 저분들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25년 경력의 수석 설계자가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작은 나라에서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처음 깨달았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을 준 것은 어떤 거대한 인프라도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주문진 방파제에서 천천히 마을 쪽으로 걸어가시던 그 굽은 등들이었어요. 일출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자리를 떠나신 후 저는 한참 동안 방파제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딸은 데이비드를 따라 펜션 쪽으로 먼저 돌아갔고 저는 혼자 차가운 난간에 기대어 떠나는 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분들의 굽은 등이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의 풍경이 한 장씩 천천히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천대교를 건너던 첫날에 그 거대한 강철 케이블, 코엑스 지하의 끝없는 통로, 송도 아파트의 벽면 패널에서 깨어나던 따뜻한 마룻바닥, 한의원의 은빛바늘, 서울역에 사라진 대찰구, 시속 300km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던 동전 한 입. 저는 그 모든 풍경을 도면이 아닌 사람의 얼굴로 다시 떠올렸어요. 인천대교를 4년 4개월 만에 바다 위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새벽을 맞이하고 계실까요? 한국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변변한 장비도 없이 첫 고속도로의 흙을 퍼낸 손들. 70년대 중동의 사막에서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등들. 80년대 서울의 지하를 처음 뚫어내려고 어둠 속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어깨들. 그분들은 어떤 도면도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가족을 먹여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자신의 척추가 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거대한 나라를 한 삽씩 만들어 가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토론토의 제 사무실을 떠올렸어요. 25년 경력, 자동 고정 소프트웨어, 정밀 진동 측정 장비, 24시간 작동하는 환경 시뮬레이터. 그런데도 저는 늘 데드라인 앞에서 한숨을 쉬었고 동료들을 탓했고 정부의 규제를 원망했죠. 한국의 그분들은 그 모든 것 없이 단지 가족과 후손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일궈내신 거였습니다. 자랑하지 않으시면서요. KTX 객차 안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어르신처럼 그저 익숙하다는 표정으로요. 저는 차가운 난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25년 동안 도면을 그리느라 굳어버린 제 손등 위로 그분들의 굽은 등이 겹쳐 보였어요.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게를 견뎌온 손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펜션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늦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 어르신은 70대 초반쯤으로 보이셨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저희 가족 앞에 따뜻한 국과 밥을 내려놓으시며 손짓 하나로 천천히 드시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손등에는 깊은 흉터 하나가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영어로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주인 어르신은 그저 웃으시며 짧게 답하셨습니다. 젊을 때 공장에서 라고요.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것을 알아들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토론토에 돌아가면 강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어. 데이비드가 이유를 묻기에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25년간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공학이었지만 진짜 공학은 도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인생 위에 있더라고요.
다음날 우리 가족은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객차 창틀 위에 동전을 다시 세워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인천대교를 건넜습니다. 처음 건널 때는 압도된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건너는 그 다리 위에서 저는 그 거대한 강철 너머로 그것을 바다 위에 세운 사람들의 이름 모를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활주로를 천천히 박차고 오를 때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대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인프라는 가장 거친 손으로 만들어진다. 토론토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25년 동안 지켜온 강의 슬라이드 첫 장을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어르신들의 굽은 등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가르칠 공학의 진짜 출발점은 이 등들이라고요.